제4부 쾌락에 중독된 늑대 37장 연주 공방전 이길 수 없는 적. 조조와의 첫 번째 충돌은 여포라는 이름의 신하에 처음으로 생채기를 냈다. 그의 군대는 패배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들은 늘 승리했다. 정확히는 여포라는 재앙이 모든 것을 파괴하고 나면 남은 것을 수습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들의 신은 상처를 입고 돌아왔고 수많은 동료들이 차가운 시신이 되어 들판에 남았다. 여포의 진영을 감싸던 광적인 열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축축한 패배의 기운이 스며들었다. 공격해야 한다. 지금 당장 저놈의 성벽을 부수고 모조리 죽여버려야 해. 작전 회의에서 창규가 핏발선 눈으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굴욕을 씻어내려는 조급함만이 가득했다. 그의 앞에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고수는 채찍의 상처가 깊어 자리에 없었고 다른 장수들은 어제의 광기를 떠올리며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진궁이었다. 불가능합니다, 장군.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더 차가웠다. 어제의 전투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조의 군대는 우리가 지금까지 상대해왔던 오합지졸들과는 다릅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센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계란, 내가 계란이란 말이냐. 창규가 버럭 소리쳤다. 내 방천하국이 뚫지 못할 성벽은 없다. 내 놈들은 그저 내 뒤를 따르면 되는 것이야. 장군의 용맹이 성벽을 뚫을 수는 있겠지요. 진궁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주군을 향한 존경이 없었다. 마치 다루기 힘든 맹수를 조련하려는 듯한 냉정한 계산만이 번뜩였다. 하지만 성벽을 뚫고 들어간 그곳에 어제와 같은 함정이 기다리고 있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장군께서 홀로 수만 대군을 상대하시는 동안 우리의 병사들은 또다시 개죽음을 당해야만 합니까? 그의 말은 뼈를 때리는 사실이었다. 다른 장수들이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창규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병사들의 죽음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의 패배는 용납할 수 없었다. 어제와 같은 굴욕을 다시 겪고 싶지는 않았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저놈이 비웃는 꼴을 보고만 있으란 말이냐. 싸움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진궁이 지도 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정면으로 성을 치는 대신 주변의 보급로를 끊고 작은 읍들을 하나씩 점령해 조조를 말려 죽여야 합니다. 놈이 성 밖으로 기어 나오지 않을 수 없도록 놈의 손발을 먼저 잘라내야 합니다. 창규는 진궁의 설명을 듣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보급로 차단, 주변 읍 점령, 그것은 지루하고 답답한 방식이었다. 모든 것을 한순간에 터뜨리고 끝내버리는 자신의 방식과는 정반대였다. 그것은 마치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온갖 보고서와 절차, 정치적인 줄다리기를 거쳐야만 했던 김창규의 방식과 닮아 있었다. 또 이런 식으로 나를 괴롭히려는 건가? 박대리, 아니, 조조. 그는 진궁의 전략을 따르기로 했다.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어제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연주 땅에서는 기묘한 공방전이 시작되었다. 여포의 군대는 복양성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유격대처럼 흩어져 조조의 보급 부대를 습격하고 작은 성들을 위협했다. 초반에는 효과가 있는 듯 보였다. 여포가 나타났다는 소식만으로도 작은 성들은 겁을 먹고 문을 열었고 보급 부대는 속수무책으로 괴멸되었다. 창규는 몇 번이 손쉬운 전투를 통해 잠시나마 갈증을 해소했다. 하지만 조조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보고 드립니다. 장료 장군께서 점령했던 성을 조조의 구원병에게 다시 빼앗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조조가 새로운 보급로를 개척했습니다. 우리의 움직임을 모두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전황은 이상하게 흘러갔다. 그들은 이기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판세는 점점 더 불리해지고 있었다. 조조는 결코 여포와 정면으로 맞서 싸우지 않았다. 그는 마치 거대한 그물을 치는 거미처럼 작은 패배들을 감수하면서 여포의 군대를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창규는 미칠 지경이었다. 그는 싸우고 싶었다. 모든 것을 걸고 단 한 번이 거대한 전투로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싸울 수가 없었다. 그의 주먹은 계속해서 허공을 갈랐다. 그의 분노는 터져나올 곳을 찾지 못하고 안에서부터 그를 갉아먹었다. 안 되겠다. 오늘 밤 내가 직접 복양성을 친다. 마침내 그는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선언했다. 장군, 그것은 함정입니다. 조조는 장군께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뛰쳐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궁이 필사적으로 그를 말렸다. 닥쳐라. 나는 더 이상 쥐새끼처럼 숨어 다니지 않겠다. 내가 왜 저놈의 판 위에서 춤을 춰야 하지? 판 자체를 엎어버리면 그만이다. 그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다. 그는 정예 병력만을 이끌고 그날 밤 복양성을 향해 돌격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텅 빈 성문과 그를 비웃는 듯한 고요함이었다. 그리고 그가 성 안으로 깊숙이 들어간 순간 사방에서 불길이 치솟고 복병이 쏟아져 나왔다. 그것은 완벽한 함정이었다. 조조는 그의 성경마저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던 것이다. 흐아아. 창규는 포위망 속에서 미친 듯이 날뛰었다. 그는 수백의 병사를 베었지만 적의 수는 줄어들지 않았다. 그는 이길 수 없었다. 이 적은 단순히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그것은 거대한 시스템, 잘 짜인 기계와도 같았다. 결국 그는 또다시 거의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고 간신히 퇴각해야만 했다. 불타는 복양성을 뒤로하고 도망치며 그는 처음으로 이길 수 없는 적의 존재를 인정해야만 했다. 그 좌절감은 그의 영혼을 뿌리부터 뒤흔들었다. 38장, 패배, 그리고 찾아온 금단현상. 복양성에서의 참패는 여포 군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았다. 군대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고 남은 병사들의 눈에는 더 이상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직 패배의 그림자와 죽음의 공포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더 이상 여포를 신으로 보지 않았다. 그저 그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무모한 파괴신으로 볼 뿐이었다. 퇴각한다. 며칠 뒤 잿더미가 된 진영에서 창규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생기를 잃고 바싹 말라 있었다. 퇴각. 그 한마디는 그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단어였다.
그것은 패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의 자존심을 발기발기 찢어버리는 말이었다. 진공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도 피로와 실망감이 가득했다. 그는 이 미친 짐승을 이용해 연주를 손에 넣으려 했지만 그 짐승이 제풀에 지쳐 스스로 무너져 내릴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퇴각하는 길은 길고 참담했다. 그들의 등 뒤에는 조조의 추격병이 따라붙지 않았다. 조조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는 이미 이겼다. 여포라는 호랑이는 이제 이빨 빠진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천하에 증명해 보였다. 그 무관심이 창규에게는 그 어떤 추격보다도 더 큰 굴욕감을 안겨주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싸움이 사라졌다. 그를 미치게 하던 조조의 군대도 그의 분노를 자극하던 그 어떤 것도 없었다. 황량하고 평화로운 퇴각길. 그 평화가 창규에게는 지옥과도 같았다. 그의 영혼을 지탱해주던 유일한 기둥, 전투라는 마약이 끊겨버린 것이다. 금단현상은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의 몸과 마음을 좀먹어 들어갔다. 처음에는 그저 무기력했다. 그는 며칠 동안 말도 하지 않고 음식도 거의 먹지 않았다. 그저 마차 한 구석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은 죽은 동태 눈처럼 흐리멍덩했다. 그러다 갑자기 발작적인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고기는 왜 이렇게 질긴 것이냐? 나를 무시하는 개냐? 어느 날 저녁 그는 식사를 내온 병사의 얼굴에 뜨거운 고깃덩어리를 집어 던졌다. 병사는 아무 잘못도 없었지만 겁에 질려 용서를 빌어야만 했다. 또 어떤 날은 밤중에 갑자기 깨어나 잠든 병사들을 모조리 깨워 밤새도록 행군을 시켰다. 이유를 묻는 장수에게 그는 달빛이 너무 밝아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라고 대답했다. 그의 몸에도 이상이 생겼다. 그의 손이 시도 때도 없이 미세하게 떨렸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그는 꿈속에서 조조에게, 박대리에게, 그리고 그를 비웃었던 세상 모든 이들에게 둘러싸여 조롱당했다. 내까지 꽤 힘만 세면 다인 줄 알았지. 멍청한 놈.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내면에서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김창규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결국 넌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어. 여기서도 너는 패배자일 뿐이야. 닥쳐. 닥치란 말이다. 그는 허공을 향해 소리쳤다. 그의 기행에 이제 그를 따르는 병사들은 공포를 넘어 연민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의 영웅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 금단현상의 절정은 어느 비 오는 밤에 찾아왔다. 쏟아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막사에 홀로 앉아있던 창규는 눈앞에 서 있는 조조의 환영을 보았다. 그는 어제의 전장에서처럼 여유롭고 격렬 어린 미소를 짓고 있었다. 꼴이 말이 아니구나, 여포. 내가 말했지 않느냐. 너는 그저 힘만 센 어린애일 뿐이라고. 내 이놈이 감히 내 앞에. 나는 내 안에 있다. 조조의 환영이 말했다. 나는 너의 무력함, 너의 어리석음, 네가 평생을 도망쳐왔던 너 자신이다. 너는 결코 나에게서 벗어날 수 없어. 죽어버려. 창규는 이성을 잃고 방천화극을 집어들었다. 그는 자신의 막사 안에서 존재하지 않는 적을 향해 미친 듯이 창을 휘둘렀다. 찢어지는 천 소리, 부서지는 기물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장군, 정신 차리십시오. 장료와 병사들이 뛰어 들어왔을 때 그들이 본 것은 처참한 광경이었다. 막사는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창규는 그 한가운데서 허공을 향해 창을 휘두르며 울부짖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 빗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는 조조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전투의 부재, 그를 지탱해주던 마약의 상실로 인해 자기 자신에게 완벽하게 패배한 것이다. 천하제일의 무장은 사울 상대가 사라지자 스스로를 파괴하는 나약한 중독자에 불과했다. 제4부, 쾌락에 중독된 늑대. 39장, 유비, 과거의 나를 보다. 유비는 말을 세웠다. 그의 뒤로 관우와 장비 역시 말없이 고삐를 당겼다. 그들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넉마가 된 깃발, 지치고 굶주린 병사들, 그리고 그 폐잔병 무리의 맨 앞에서 유령처럼 말을 몰고 있는 한 남자.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무신, 여포였다. 형님, 저놈입니다. 저 교만하던 놈의 꼴이 말이 아니구려. 지금 당장 달려가 저놈의 목을 베어버리겠습니다. 장비가 장팔상호를 고쳐 잡으며 으르렁거렸다. 그의 눈에는 통쾌함과 함께 호로관에서의 싸움을 끝맺지 못한 아쉬움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유비는 조용히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기다려라, 익더가. 하지만 형님, 저놈은 그냥 내버려 둬선 안 될 놈입니다. 저놈이 저지른 악행을 보십시오. 안다. 유비가 나직이 대답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넉나간 사람처럼 천천히 다가오는 여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나도 안다. 하지만 저것을 보아라. 관우와 장비는 유비의 시선을 따라 여포를 다시 보았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의 갑옷은 군데군데 부서져 있었고 얼굴은 며칠은 씻지 못한 듯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하지만 그들을 진정으로 놀라게 한 것은 그의 눈빛이었다. 호로관에서 마주쳤던 세상을 전부 발 아래 둔 듯 오만하고 흉포하게 빛나던 그 눈빛이 아니었다. 지금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깊은 우물처럼 그 안에는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았다. 초점 없는 눈동자는 허공을 헤맬 뿐 눈앞에 나타난 자신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듯했다. 저 눈은 과묵한 관우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패배한 장수의 눈이 아니오. 저것은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눈입니다. 유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왔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좌절한 영웅도 보았고 전투에서 패배하여 분루를 삼키는 장수도 보았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여포는 그들과는 달랐다. 저 모습, 유비의 머릿속에 아주 오래전 고향마을에서 보았던 한 사내의 모습이 떠올랐다. 평생 성실하게 밭을 갈던 농부였다. 하지만 계속되는 가뭄과 무거운 세금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마을 어귀에 멍하니 앉아있던 사내. 유비가 말을 걸었을 때 그 사내의 눈빛이 바로 저랬다. 삶의 의지를 완전히 놓아버린 텅 빈 눈. 유비는 여포라는 무시무시한 장수의 겉껍질 넘어 그 안에 웅크리고 있는 다른 존재를 보았다.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모든 것을 체념하고 부서져 내린 한 명이 나약한 인간. 어쩌면 아주 오래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돌던 시절의 자기 자신과도 닮아 있었다. 저자는 사오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저 앓고 있는 것이다. 그는 깨달았다. 지금의 여포는 칼을 맞대어 싸워야 할 적이 아니었다. 그는 깊은 병에 걸린 환자였다. 영혼이 썩어 들어가는 구원받을 수 없는 병. 길을 비켜주어라. 유비가 뒤따르는 병사들에게 명령했다. 모두 무기를 거두고 저들이 지나갈 때까지 조용히 기다린다. 형님, 제정신이십니까? 저놈을 그냥 보내주자니요. 장비가 기가 막힌다는 듯이 소리쳤다. 익더가 유비가 단호한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죽은 사자를 발로 차는 것은 용맹한 자가 할 일이 아니다. 저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나 마찬가지다. 우리의 칼을 더럽힐 필요는 없다. 유비의 결심은 확고했다. 관우는 그런 형의 깊은 뜻을 이해한 듯 말없이 청룡원 얼도를 고쳐 잡고 길가로 비켜섰다. 장비는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투덜거렸지만 결국 형의 명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여포의 패잔병 무리가 그들 앞을 지나갔다. 그들은 유비의 군대를 보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싸울 의지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창규는 말 위에서 기계적으로 몸을 흔들며 유비의 바로 앞을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 아주 잠시 그의 텅 빈 눈동자가 유비의 얼굴을 향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하는 듯 다시 허공으로 시선을 돌렸다. 유비는 말없이 상처 입은 짐승처럼 멀어져 가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연민도 동정도 아니었다. 그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느끼는 복잡하고 서글픈 감정이었다. 그는 예감했다. 저 남자의 이야기는 결코 평범하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 깊은 공허함은 언젠가 그 자신과 세상 모두를 집어삼킬 것이라고. 40장 혐오와 동질감 사이. 흐릿한 시야 속으로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다. 창규의 뇌는 알코올과 피로 그리고 약물 금단 현상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저 말 안장의 흔들림에 몸을 맡긴 채 끝없는 악몽 속을 헤매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 그의 눈에 유비의 얼굴이 들어온 것이다.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얼굴이 그 온화해 보이는 가면 뒤에 숨겨진 계산적인 눈빛이 뇌의 가장 깊은 곳에 박혀있던 트라우마를 건드렸다. 승준이 동창회에서 자신을 비웃음거리로 만들고도 인자한 얼굴로 술잔을 권하던 반장 승준. 그 위선적인 얼굴, 그 옆에는 분명 자신을 향해 으르렁거리는 민식이, 장비와 격렬의 눈빛으로 내려다보는 재혁이, 관우도 함께 있었다. 느낌표, 창규의 몸이 자신도 모르게 굳었다. 흐릿했던 의식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전장에서 조조를 마주했을 때와는 또 다른 종류의 본능적인 혐오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저놈들이 왜 여기에? 그의 손이 허리에 찬검으로 향했다. 죽여버리고 싶었다. 저 위선적인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조롱하던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다. 김창규였을 때 하지 못했던, 평생을 후회하며 곱씹었던 그 저항을 지금 여기서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패배의 기억이, 무력감의 무게가 그의 팔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의 군대는 지쳐 쓰러지기 직전이었고 그의 손은 채찍을 휘두른 이후로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지금의 자신은 저들 중 단 한 명도 제대로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분노와 무력감 사이에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 유비의 시선이 그를 향했다. 창규는 본능적으로 이를 악물었다. 격렬히 날아올 것이라 생각했다. 혹은 동정, 둘 중 어느 것이든 그에게는 견딜 수 없는 모욕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유비의 눈빛은 격렬도 동정도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있지 않은 것 같았다. 마치 그저 비에 젖은 채 길가에 쓰러져 있는 개 한 마리를 바라보는 듯한, 무심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듯한 기묘한 눈빛이었다. 저 눈빛은 뭐지? 창규는 혼란스러웠다. 저 눈빛은 그가 평생을 받아왔던 그 어떤 시선과도 달랐다. 자신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무시하지도 않았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 지금 이 순간에 비참하고 망가진 자신을 그저 묵묵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마치 자신을 아는 것 같은 눈빛이었다. 순간 창규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혐오도 아니었다. 그것은 서러움이었다. 평생을 혼자였다.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했다. 아버지도, 동료도, 심지어 초선마저도 자신을 괴물이라 불렀다. 그런데 지금 가장 혐오하는 과거의 모습을 한 저 남자가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를 보고 있어. 그는 처음으로 여포라는 괴물의 껍데기가 아닌 그 안에서 울고 있는 김창규의 영혼을 누군가 들여다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끔찍하게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기묘한 안도감을 주었다. 그의 말은 유비의 군대 앞을 스쳐 지나갔다. 짧은 순간의 마주침은 끝났다. 창규는 뒤를 돌아볼 수 없었다. 자신의 얼굴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그 자신도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내면은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다. 유비라는 존재에 대한 뿌리 깊은 혐오감과 자신을 이해해 줄지도 모른다는 한 가닥 희망에서 비롯된 기묘한 동질감 사이에서 그는 길을 잃었다. 그는 저 남자를 죽여야만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지울 수 있을 것 같았고 동시에 저 남자만이 자신을 이 지옥에서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이 모순된 감정은 패배의 상처보다 더욱 깊게 그의 영혼을 핥히기 시작했다. 제5부 고립된 왕좌. 41장 서주라는 이름의 세장. 패잔병의 행군은 끝이 없었다.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여포의 군대는 이제 굶주리고 지친 늑대 무리에 불과했다. 그들의 깃발은 찢겨나갔고 갑옷은 빛을 잃었다. 무엇보다 그들의 눈에 담겨있던 광적인 충성심은 사라지고 오직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패배자의 불안감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정처 없이 떠돌았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의 신이었던 여포마저 텅 빈 껍데기만 남아 말 위에서 흔들리고 있을 뿐이었으니 그들이 서조의 경계에 다다른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다. 당시 서조의 목사였던 도겸은 늙고 병들어 있었다. 더욱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는 명분으로 호시탐탐 서조를 노리는 조조의 압박에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보내고 있었다. 그런 그의 귀에 조조를 유일하게 패퇴시켰던 여포가 갈 곳 없이 떠돌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위기는 때로 기회가 되기도 하는 법이다. 도겸의 휘하 참모들은 위험하지만 매력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여포의 군대를 받아들여 인근의 소패성에 주둔시키자는 것이었다. 조조라는 호랑이를 막기 위해 여포라는 더 사나운 늑대를 문 앞에 풀어놓자는 계책이었다. 장군, 서주에 도겸이 사자를 보내왔습니다. 진공의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흥분이 서려 있었다. 그는 지쳐 쓰러져 가는 군사들과 넋이 나간 주군을 보며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다. 도겸의 제안은 그에게 있어 동아줄과도 같았다. 그가 말하길 장군과 같은 영웅이 정처 없이 떠도는 것을 참아볼 수 없다며 소패성을 내어줄 터이니 그곳에서 군사를 추스르고 힘을 기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내린 기회입니다. 창규는 대답이 없었다. 그는 모닥불에 꺼져가는 불씨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서주, 도겸, 소패성, 그 어떤 단어도 그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지 못했다. 지금 그에게는 모든 것이 의미 없었다. 장군,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병사들은 굶주렸고 군마는 지쳤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겨울을 나기 전에 모두 길 위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진궁이 절박하게 호소했다. 창규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주변을 둘러보았다. 희망을 잃은 병사들의 지친 눈빛, 간절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진궁의 얼굴. 그는 귀찮았다. 그들의 애원도, 그들의 절망도 모두 성가신 소음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저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조용히 있고 싶었다. 마음대로 해라.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허락이 아닌 체념이었다. 내 놈이 알아서 처리해. 생각해야 하는 건 질색이니까 그것으로 충분했다. 진궁은 황급히 서주의 사자를 맞아들였다. 며칠 뒤 여포의 군대는 꿈에 그리던 성 안으로 들어섰다. 소패성은 그들을 극진히 대접했다. 따뜻한 음식과 마굿간, 편안한 잠자리가 제공되었다. 병사들은 살았다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리며 환호했다. 하지만 창규에게 소패성은 구원이 아니었다. 그곳은 단지 더 화려하고 안락한 감옥일 뿐이었다. 그는 성벽을 보았다. 자신을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자신을 가두는 창살처럼 느껴졌다. 도겸이 보낸 관리들의 정중한 인사는 동물원 사육사의 위선적인 친절처럼 역겨웠다. 그는 싸워야 했다. 부수고 파괴하고 피를 봐야만 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도시는 그에게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저택의 가장 좋은 방을 배정받았다. 초선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여전히 창규와 단 한마디도 섞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새장 속에 갇힌 새처럼 조용히 앉아있을 뿐이었다. 창규는 그런 그녀를 볼 때마다 숨이 막혔다. 이 안락한 새장 안에서 그는 그녀와 함께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었다. 이 평화는 그에게 있어 전장의 패배보다 더한 고문이었다. 42장,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소패성에서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아니, 평화로웠던 적은 단 하루도 없었다. 전투가 사라진 자리를 창규가 훨씬 더 혐오하는 종류의 문제들이 채우기 시작했다. 장군, 인근 대지주인 미가에서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장군의 병사들이 자신들의 농지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행패를 부린다며 장군, 시장의 상인들이 원성이 자자합니다. 병사들이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가고는 값을 치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상인들이 모두 가게 문을 닫을 판입니다. 진궁의 보고는 매일 아침 똑같이 시작되었다. 여포의 군대는 애초에 군율이라는 것이 희박한 집단이었다. 그들은 약탈과 파괴에 익숙했지 질서와 공존에는 익숙하지 않았다. 안정된 도시에 풀어놓은 맹수 무리는 필연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다. 창규는 끝도 없이 이어지는 보고를 들으며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땅 문제, 상인들의 불만, 이런 것들은 그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종류의 문제였다. 그의 해결 방식은 오직 하나, 힘으로 억누르는 것뿐이었다. 어느 날 서로 자신의 밭이 더 넓다고 우기는 두 농부가 그에게 중재를 요청해왔다. 창규는 그들의 지루한 하소연을 억지로 듣고 있다가 마침내 폭발했다. 시끄럽다. 그렇게 내 땅이 중요하더냐. 정 그렇다면 그 밭은 오늘부터 내 것이다. 둘 다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라. 농부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오히려 여포가 백성의 땅을 빼앗는다는 흉흉한 소문만 퍼져나갈 뿐이었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병사들을 잡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그들을 본보기로 반쯤 죽여놓았다. 하지만 병사들의 기강이 잡히기는커녕 그를 향한 불만과 공포심만 커져갔다. 그의 머릿속은 김창규였을 때의 기억으로 가득 찼다. 부서 간의 영역 다툼, 실적 보고, 예산 문제, 클라이언트와의 지루한 협상. 그는 이 모든 것이 싫어서 도망쳤다. 그런데 이 시대에 와서까지 똑같은 문제들이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었다. 그의 무능함이 만들어낸 모든 혼란은 결국 진궁의 몫이 되었다. 진궁은 잠도 줄여가며 동분서주했다. 그는 도겸의 관리들을 만나 설득하고 지역 유지들을 찾아가 머리를 조아렸으며 병사들을 모아놓고 군율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그는 실질적인 소패성의 통치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여포를 찾지 않았다. 그들은 문제가 생기면 진궁에게 달려갔다. 창규는 점점 더 고립되었다. 그는 그저 성 안에 모셔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위험한 상징일 뿐이었다. 그의 좌절감은 초선 앞에서 극에 달했다. 그녀는 여전히 그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그는 전투에서 노획한 값비싼 비단과 보석들을 그녀에게 가져다 주었다. 과거의 자신이라면 상상도 못할 선물 공세였다. 하지만 초선은 그 선물들의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대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느 날 밤 그는 참지 못하고 그녀에게 물었다. 나는 너를 구했다.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그런데 너는 왜 나를 그렇게 보는 것이냐?
초선은 처음으로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가 없었다. 그 자리에는 깊은 슬픔과 격렬에 가까운 연민이 담겨 있었다. 당신은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나직이 말했다. 당신은 그저 빼앗았을 뿐입니다. 동탁에게서 저를, 그리고 제 마음마저도. 당신은 힘으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믿겠지요. 하지만 당신의 그 힘으로는 제 눈물 한 방울조차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말은 그 어떤 칼보다도 날카롭게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렇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무능했다.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겉돌던 김창규와 서주라는 세장에서 고립된 지금의 여포는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깨달았다. 이 세장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었다. 그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이루어진 그의 무력함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거대한 심리적 감옥이었다. 그는 이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시 전투를 갈망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평화로운 감옥은 그에게 전투마저 허락하지 않았다.